이틀 연속 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일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 경향을 보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에서 700명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급격한 확산세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의 2달 정도 500명에서 700명 정도의 정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과 국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잘 참여해 주셔서 그나마 4차 유행이 더 큰 위기 없이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긍정적인 점은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2분기 말과 3분기에는 백신이 많은 양이 공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죠. 예,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또 5월에는 아무래도 좀 휴일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방역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저는 방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이완의 최근 사례를 보면 1년 정도 방역을 통해서 확진자를 성공적으로 억제했지만 결국에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언제까지 방역으로 확진자를 억제할 수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심이 가장 중요하다. 방심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심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최근 들어서 위험 요인 하나로 변이 바이러스를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변이입니다. 결국 변이가 있어야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해지냐, 그다음에 중증도가 높아지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냐 이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유행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나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도 차단을 해야 되지만 유입된 국내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국내에 유입된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사회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코로나19를 막아내는 것이 결국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것이죠. 국내에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다 퍼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지금 전체 감염 건수의 4분의 1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한번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하게 되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세종이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인도 변이 관련한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 이 인도 변이 기존 바이러스 그리고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얼마만큼 유행이 심각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인도의 경우에는 워낙 유행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전파력이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과학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파력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바이러스가 이 정도로 유행을 하고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전파력이 다른 변종에 비해서 높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인도 변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재 인도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더 셀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현재 상황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트는 이런 상황이 또 복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전형적인 산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 경로가 대부분은 비말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밀폐된 환경에서는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밀집 환경이나 밀집된 환경에서는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굉장히 사람이 밀집되어 있지만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이유가 지하철은 항상 문이 여닫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면도 있거든요. 환기가 이제 그 밀집 환경에서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기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창문을 열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명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최대한 많이 환기를 하셔라라는 것이고요.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에는 창문 전체를 열고 내부 공기가 완전히 순환될 수 있도록 이제 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거리두기가 오는 23일 날 3일에 그 종료될 예정인데 내일쯤 네, 잠시만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은데 현장 그림을 한번 보면서 그 브리핑이 시작되면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방대본 역학조사 분석단장입니다. 5월 20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 주요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60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보통 65세부터 74세까지의 경우 5월 2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시작되는데 5월 접종 예약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6월 첫째 주 예약은 이번 주에 마감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전 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하지만 가능한 빨리 예약하실수록 원하시는 날짜에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이나 또는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나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관련된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일관되게 모두 높은 수준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적은 비율이지만 예방접종 후에 드물게 종종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예방도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신의 공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었으며 21일 금요일에도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만 7천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물량들을 포함하여 상반기에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 백신 1,832만 회분 중 823만 회분이 이번 주까지 도입이 완료됩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009만 회분의 추가 도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오늘 저녁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의료계, 학계가 분석한 백신 이상 반응과 피해 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또 투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상 반응과 관련된 감시라든가 신고 현황, 역학조사라든가 인과성 평가 과정, 또 피해 보상과 지원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익과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 그리고 이상 반응의 인과성의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이어서 해외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과 예방접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하였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발생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주 대비해서 주간 확진자가 좀 감소하였으나 그간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이 적고 소강 상태였던 대만과 베트남에서 최근 들어서 환자 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주요 국가에서는 확진자가 확실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회 이상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낮은 일본의 경우에는 그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만은 그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서의 회복은 그 예방접종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는 6월 3일까지 계속되는 그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꼭 살펴주시고 또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소 다니시던 곳이나 그 가까운 의료기관을 택해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외 주요국들이 발생 상황을 보면은 예방접종을 빠르게 시작한 국가들이 발생이 그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른 해외 주요국들보다 환자 발생 수준은 좀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보다 완전한 통제와 인명 보호를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은 그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생명지킴이입니다. 코로나 감염과 사망을 막아주고 또한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며 보다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충분히 실시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실내 공간 환기, 또한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이런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시고 모두를 위한 협력의 의무로 생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빈틈없이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한편 안전한 예방접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백신 접종과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과 백신 접종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간에 그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때문에 좀 답변이 끊겼습니다. 네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질문부터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3주 더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현행 조치가 2달 이상 이어지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저희가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 적용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런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적용이 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위험군과 어르신에 대한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가 이제 끝나야지 사망자 숫자와 중환자 숫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의 조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위험군의 접종을 중요한 시점으로 보셨는데 그렇다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고위험군,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접종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 계획대로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면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계획대로 접종이 진행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방심은 절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바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속도로 볼 때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확진자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진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회 접종률이 50% 정도가 되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도 전체 국민들 중에 4분의 1 정도가 감염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약 70% 정도의 면역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제한 같은 것들도 해제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의 비율이 2% 미만이고 현재 접종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3분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시 완화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네, 백신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했을 때 사망자가 얼마나 줄어들고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유행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중증 이상 반응 사례들이 신고가 속보 형태로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제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자세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학적인 인과성 평가와 보상을 어느 정도 분리하는 것도 저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인과성 평가는 정말 철저한 과학적 틀로 평가를 하되 우리가 인과성 평가가 어려운 영역들이 있거든요. 회색지대라고 부르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은 보상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면 국민들이 조금 더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서 백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중간에 관련된 사례 그래픽이 나갔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크게 띄워주시고요. 이걸 보면서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해외에서 이 교차 접종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교차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차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작된 면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희귀혈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연령 제한이 걸렸고요. 그러면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회차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가 빨라진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교차 접종이 특별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백신의 장점만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미 충분히 투여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특별히 더 증가할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교차 접종은 언젠가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연령 제한 문제 말고도 교차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스터 접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의 효과의 지속성을 늘리기 위해서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부스터 백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인데요. 부스터 백신의 경우에는 교차 접종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부스터 접종이라는 게 결국 추가 접종을 의미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2회 접종하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접종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스터 접종의 효과라는 것이 접종하게 되면 기존 백신의 지속 기간도 늘려주지만 만약에 이 부스팅을 해주는 백신 자체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백신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부분도 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다 개발 단계 또는 임상시험 단계이지만 과학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파우치 소장이 말한 것처럼 3회차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학계나 이제 보건의학계에서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시기에 어떤 백신으로 접종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네, 이 부스터 접종 말씀하셔서 추가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두 차례 접종 이외에 한 차례 정도 더 맞는 걸 지금 현재까지는 부스터 접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가 접종. 그런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해마다 독감 예방 접종을 맞듯이 이렇게 매년 코로나19 관련 백신을 맞아야 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년이나 5년의 주기를 두고 주기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매년 백신 접종하는 정도까지로 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항원의 변이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백신을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3가 백신이나 4가 백신이라고 말하는 세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네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들이 벌써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것들이 몇 가지 종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유행하는 것들을 예상을 해서 접종을 해주게 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알려진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의 2회 접종만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간 단위로 백신 업데이트나 부스팅을 할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낮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유럽의약품청에 이어서 미 식품의약국 FDA도 화이자의 백신을 2도에서 8도의 냉장 온도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5일에서 한 달로 늘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화이자 백신처럼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특히 mRNA라는 물질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초저온 보관 조건을 처음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보관 조건이 완화되어도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들이 규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정도 조건이라면 사실상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선 mRNA 백신이 접종 센터 위주에서 접종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접종 속도와 접종 능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기존의 접종 외에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맞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 단위로 계속 코로나 백신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 외에 코로나 백신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안정적인 수급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으로 방문을 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과 관련된 어떤 논의들이 나올지가 좀 주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안정적인 백신 수급 방안, 공급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은 국방물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백신이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무기인 만큼 장기적인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산 백신에 대한 기술도 이제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백신 생산 능력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기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백신 개발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산 백신을 들여온 것뿐만 아니라 국산 백신과 국산 치료제 개발도 가속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